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금 못 돌려주면 임대차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면은 형사처벌 되는 게 아니냐.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을 봤습니다. 처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는데 네. 요즘 워낙 그게 보증금 못 돌려주는 부분이 형사처벌하고 연결되는 처벌되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니까 그걸 형사처벌 되는 거 아니에요? 나 그 보증금 못 받았으니까 형사 고소할 거야. 이렇게 이제 연결 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아니고 좀 정확하게 이걸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네. 네. 자, 이게 이제 만약에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면 보통 우리가 형사로 이제 구성을 할 때 연결을 시킬 때 보통은 사기죄로 많이 구성을 합니다. 사기죄.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보증금을 받아서 가로채는 이런 이제 구성이거든요. 그를 줄 능력도 없었고 줄 의향도 없었고 네. 그냥 탁 갈취해서 갈. 그렇죠. 그런 범죄다. 임대인이 그걸 사기쳤다. 그렇게 이런 구성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증금 못 돌려주는 그런 경우에 그런 범죄로 구성할 수가 있겠느냐? 대입할 그 사기죄에 대입할 수가 있겠느냐? 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보증금 못 돌려주는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사기는 아니겠죠, 당연히. 그러겠죠. 사기 치려는 게 아니겠죠. 네네. 그걸 뭐 애초부터 보증금 받을 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고 또 의사도 없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. 보통은. 전세값이 빠져가지고 네. 자기 돈이 없으니까 못 주고 그렇죠. 그런 경우죠. 뭐 그 뒤에 또 본인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애초부터 보증금 받을 때부터 그런 사기칠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걸 사기죄가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.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대차 계약하면서 뭐 이 등기부 같은 걸 위조해 가지고 저당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안 들어오니까 등기부 위조해서 저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. 위조로. 네, 위조로.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이제 공문서 위조 그렇죠. 이런 것도 되지만 완전 사기죠. 사기로도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? 그거는 이제 보증금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이런 경우로 구성이 되거든요. 무조건이죠. 그죠? 자, 그다음 또 근저당이 있는데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등기부 때 보니까 근저당이 있는데 이 근저당 채권 채무액이 뭐 한 1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. 그런데 그 임대인이 이거 사실은 다 갚은 거예요. 근저당 원래 줄어들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다 갚은 거고 형식상 남겨놓은 거다 그냥. 돈 1,000만 원뿐이 안 남았다. 예. 그렇게 이제 거짓말 치는. 꽉 차 있는데. 그렇죠. 1억에 거의 꽉 차 있는데 뭐 그런 식의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사기가 될 수가 있겠죠. 몇 달에 다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. 이미 다 그렇죠. 맞아요. 몇 달에 다 갚을 거다. 또는 요거 보증금 받아서 다 갚을 거다. 그런데 안 갚았다든지. 그렇죠. 뭐 그런 경우 이제 속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될 수 있을 있습니다.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그런 이제 그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는 되기는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뭐 한 사람이 뭐 수백 채씩 이렇게 그 집을 가지고 갭 투자해서 집을 가지고 뭐 보증금 못 돌려준 액수가 뭐 수백억 대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애초부터 돌려줄 마음이 없지 않았겠느냐. 안 그러고서야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느냐. 그렇죠.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예외적인 경우, 특별한 경우들은 이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형사로 될 수도 있는데. 형사가 될 수가 있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좀 돌이켜 보게 되면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전세 사기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뭔가 보증금 못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
이 집주인이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수법으로 다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있더라. 그렇게 해서 그 집주인을 형사 고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예전에도. 그런데 그때 이제 경찰서에서 이런 사건을 딱 확인하고 이게 핀잔을 줘요. 이걸 뭐 형사 되지도 않는 걸 이걸 가져왔냐. 법원에서 그냥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핀잔을 하고 좀 면박도 주고 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예 경찰관 입장에서는 이걸 뭐 임대인이 등기부를 위조했다거나 건저당 뭐 실채무를 속였다거나 아까처럼 그런 경우가 아닌 바에는 그 단순히 시세 집이 멀쩡한데 그 집에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서 못 받았는데 나중에 그 집 시세가 뭐 좀 부족해가지고 떨어져서 뭘 못 받는 이런 경우는 그냥 단순히 민사 사건으로 생각했던 거예요. 그거를 네가 좀 제대로 알아보고 했어야지. 그걸 뭐 주인이 사기쳤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주장이다. 이렇게 해가지고 형사 사건을 이제 안 받아줬죠. 안 받아줬습니다. 문전박대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게 쭉 어떻게 보면 몇 년간 관행화되다 보니까 이 사기꾼들이 전세 사기꾼들이 요렇게 하면은 형사처벌은 안 받는구나 라고 해서 나름대로 간이 커진 거예요, 이 사람들이. 그래서 몇 채씩 막 해놓고. 그렇죠. 처음에는 눈치를 보다가 10채씩 갖고 있다가 그게 100채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피해 액수가 늘어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한꺼번에 터진 게 작년 재작년에 그 사건들이 전세 사기. 예, 전세 사기. 또 이게 듣다 보면 전세 사기 하니까 전세 사기 쳤으니까 사기죄지. 네. 그러면서 이제 그 임대인분들도 이렇게 임차인들이 빨리 보증금 돌려달라고. 네. 너 지금 전세 사기 아니야? 돈 못 돌려주고 이렇게 이빨 받았냐? 이렇게 네. 전세금을 이렇게 또 협박하면 또 임대인도 막 가슴이 철렁철렁 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은 또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확 바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. 그렇죠.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어쨌든 이게 그 대규모로 그렇게 이제 보증금을 못 돌려준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이걸 보증금 뭐 못 돌려준 부분을 사기죄로 구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렵다.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세입자로서 집을 구할 때는 이게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때 그 집주인을 형사고소해서 어떻게 부담 줘서 받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본적으로는 이게 보증금 못 받는 부분은 민사적인 구제. 법원의 재판에서 보증금 돌려줘, 그 다음에 판결 받아서 경매 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보증금 시세 파악이. 그렇죠. 그 집의 이제 시세가 내 보증금을 감당하기에 충분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형사 고소할 방법이 나중에 없을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보증금 떨어졌다고 형사 고소는 안 되는 거니까. 그렇습니다. 그 시세가 변호사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60~70%가 적당하다. 네, 맞습니다. 시세. 네. 그리고 이제 이게 중개업계,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계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세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부풀리게 한 경향이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원룸 하나에 뭐 보증금 2억 이렇게 주고 들어가는데 그 세입자가 좀 부담스러워 할 거 아닙니까?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. 근데 이제 그 지역 중개사들은 그걸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 대충 맞아요. 그 시세 괜찮다고 이 정도 거래된다라고 해서 안심을 시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뭐 공인중개사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거나 그렇게 하긴 힘듭니다. 물론 이제 요즘은 요즘 들어와서 전세 사기가 이제 워낙 창궐하다 보니까 이런 그 시세를 좀 부정확하게 이야기했던 시세를 과장한 이런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민사 책임입니다. 그렇죠. 프로테이지가 나오죠. 네. 나중에 감정을 해보게 되면 그 당시 시세가 얼마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경매에서 이제 그걸 손해본 그 액수만큼 중개사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중개사가 이 시세 부분을 그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. 그러니까 시세에 대한 확인 설명. 만약에 조금 간당간당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주의를 환기시켜 줘야 되는. 이거는 조금 위험한데
뭐 보증금을 좀 줄이고 월세로 좀 하세요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을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민사적인 부분으로 이제 해결이 가능하고 네. 또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그 보험 그런 부분으로 이제 커버가 가능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은 뭐 그 피해자 과실 그렇죠. 이런 부분도 다 상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특히 이제 이 사기죄 이런 부분을 그 너무 의존하거나 믿지 마시고 그래서 그 시세에 대한 파악이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 때는 반드시 그 시세에 관한 뭐 임대인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또는 중개사의 설명 이런 부분들은 좀 그 계약서에 좀 적거나 시세가 얼마라고 이야기함이라든지 특이하게 적어주시라. 그렇습니다. 물건 확인 설명서, 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런 데다가 조금 더 기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 정 안 되면 녹음하는 녹음하는 이게 조금 내 보증금이 좀 이 물건에 비해서 많은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이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문건으로 직접 딱 적거나 아니면 최소한 녹음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만약에 이제 재판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언제 그 시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그러니까, 예. 발뺌을 발표할 수 하잖아요.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그 입증 책임은 어쨌든 세입자한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시세에 관한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얼마라고 얘기함 뭐 이렇게라도 적어놓으면 그렇죠. 네. 그럼 공인중개사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아니고요. 그렇죠. 그렇죠. 발을 딱 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렇게 이제 적자 그러면은 조금 더 그 부담을 느껴서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거든요. 그런 부분 가지고도 이제 계약을 할지 말지 그렇게 이제 판단 잣대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